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늘 하늘 상당히 청명합니다. 지난주 아침 날씨가 상당히 쌀쌀했는데 오늘은 따뜻하고 완연하게 풀렸습니다. 봄 기운, 봄 날씨 여러분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오거돈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하고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오거돈 시장의 이 사퇴 확인서를 공증해준 절차와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야당에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직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이 되겠죠. 민주당은 오거돈 전 시장을 제명할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이 제기가 됐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 사퇴 문서를 공증했다는 건데 해당 법무법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중국의 의료진 50명이 북한을 비밀리에 들어갔다라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대응 때문이다. 김정은의 진료를 조언하기 위해서다라는 설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가운데는 다소 억측으로 보이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급기야 창군 기념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민간위성 38로스가 위성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원산역의 위성사진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지만 원산 역사 지붕도 보이고요. 김정은의 1호차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컬러로 자세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게 현재 정보 수준입니다. 김정은의 1호차 엔진 등 기관차 부분도 보이고요. 객차 부분인 열차의 후미도 선명하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호 열차가 원산에 있다고 김정은이 반드시 원산에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잠시 후에 김정은의 미스테리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800억 횡령 혐의에 이른바 라임 김봉현의 은시처에는 4억 분이었다.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 800억 횡령했는데 남은 건 4억 분이다. 나머지 어디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검찰은 라임에서 나간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로비 때 어마무시하게 돈을 썼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도 이 건에 관련돼서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인데 청와대와 여권 인사와 친분도 과시했다는데 과연 이 라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지. 동업자는요. 징역 살고 나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김 씨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됐던 교사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눈사태 사고 100일 만에 발견된 건데 어떻게 발견했냐?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직 두 분의 선생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은 두 분의 선생님도 꼭 찾아서 좋은 곳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종된 교사 선생님들의 명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비서실장만 9년 김정년 박정희 기념사업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 시대의 숨은 2인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2년 박정희 대통령과 첫 만남 이후 재무장관 등을 거치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그 유명한 차지철 김재규도 함부로 못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서거 1년 전 청와대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때 청와대가 작아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광화문과 서울역 1.5km의 보행로를 확대키로 세종대로 사람 중심의 거리로 만든다라는 이른바 청사진이 나온 겁니다. 서울광장은 지금보다 2배 넓이의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고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재편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법무법인 부산과의 관계된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된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 경희대 부총장 박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기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자 시사평론가 이경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국회 25년 전문가입니다. 국회통, 공간과 논쟁에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선택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광주.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산. 오거돈 부산 전 시장이죠. 이 사퇴 문서를 공증해 준 곳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인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상태, 이른바 NCND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부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5만 원입니다. 정은경 본부장과 5만 원,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김재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거돈 시장과 관련된 뉴스 상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그 이전에 간략하게 먼저 짚어볼 사안이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안 나오는 거냐, 못 나오는 거냐. 계속해서 김정은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김정은의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의 의료진 50명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설까지 제기됐습니다.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름째 은둔 온갖 설설설 김정은 미스테리. 지금 할아버지의 생일에 이어서 북한의 창군 기념일에도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 정부의 괜찮다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중요한 날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일본의 주간지 보도부터 보실까요? 슈간 겐다이. 김정은이 지방 시찰 중에 쓰러져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심장 혈관 시술이죠. 처치가 지연돼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거 일본 주간지의 보도인데 굉장히 김정은의 위독설과 관련된 보도예요. 스텐트 시술에 처치가 지연돼 식물인간. 정부 관계자는 1월 말부터 평양을 떠나서 지방생활 중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한 시점과 일치하다. 한국일보의 정부 관계자는 또 코로나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38로스의 25일 현재 시각 그 발표에 따르면 위성사진이 공개됐는데 아까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자세히 봤지만 21일, 23일 양일간 촬영됐고 김정은의 전용 추정 열차로 관측되는 게 포착이 됐고 원산역에 계속 정차 중이다. 21일 이전에 도착해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지금 어디 안 가고 있다. 어디 못 가고 있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 2일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라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도 베이징 301 병원에서 의료진 약 50명을 북한에 파견했다.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함께 입국했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 이름까지도 지금 아사히 신문과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보도는 로이터와 아사히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의료진이 대거 북한으로 비밀리에 들어갔다. 두 매체는 동시에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로이터와 아사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돼서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과 설을 굉장히 뒷받침해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38로스 위성이 포착한 김정은의 1호 열차 위성 사진부터 함께 분석해 보고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산역의 파란색 지붕 보입니다. 원산 역사 지붕. 굉장히 예전에 우리 그 슬라브 지붕 같은 거를 연상케 하는 파란색으로 좀 녹이 쓴 것까지 보이죠.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된 원산 역사 지붕이 보이는데, 야, 이거 뭐 개비 안 합니까, 원산역? 그런데 그 밑에 김정은의 1호 열차로 보이는 기관차 부분도 보이고요. 객차 부분.
1호 열차는 우리가 지난 하노이 회담 때 뭐 숱하게 봐서 잘 알고 있는 그 열차가 저기에 김정은이 이곳에 있다라는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우리 정부 당국자도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 잘 있다, 이상 없게 있다, 건강하게 있다 라고 우리 정부도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위성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오늘 궁금한 건 잘 있다면서 건강하다면서 왜 지금 2주가 넘게 계속해서 김정은은 운둔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궁금증일 겁니다. 일단은 장수주 소장님, 네. 로이터 통신하고 아사히 신문이 제기한 보도가 최신인데 중국에서 뭐 50명이요?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공산당 간부와 함께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갔다. 어쩜 같은 시점에 로이터와 아사히 서로 다른 매체가 똑같은 보도를 했어요? 중국발이에요. 중국에 중국발입니까? 있는 어떤 당국자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줬다라고 하는데, 50명을 이끌고 의료진을 급하게 들어갔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당국자가 얘기를 했다 이 정도인데, 지금 김정은의 이상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특이 동향 없다, 의학 조치 없다, 의심스러운 움직임 없다, 결정적 변화 없다, 평시 상황이다, 건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음모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뭐 많은 얘기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금 뭐 회복 중이다 그러는데, 아까 일본은 뭐 식물 그렇습니다. 인간 상태란 설도 제기했고. 네. 그러니까 별별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뭐 방송에서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정말 궁금하고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상황인지. 자, 지금 일단은 중국의 의료진 50명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 맞는지와 관련돼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윤상현 의원은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굉장히 위독하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동향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첩보 1번이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서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다. 김여정이가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그거는 완전히 제2의 후계자로 자기가 점지해서 키우겠다는 건데,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지금 안팎에서 이상징후에 대한 의혹 제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박상철 교수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북한도 작년에 직접 다녀오시고 하셨으니까, 지금 중국의 의료진 50명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 왜 들어갔겠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제 세계 유력지에서도 정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장담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북한에서는 처음 생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좀 저 말을 잠깐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의료진 50명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정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주치의가 물론 있을 것인데 북한 안에 50명이 간다? 아마도 50명이 정말 갔다면 코로나 때문에 갔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고 아직도 양해를 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나라가 흔들렸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0명이라는 걸 누가 믿습니까? 정말 이건 가장 큰 위기에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앵커께서 창군 기념일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냥, 물론 이제 그 기사에 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2018년부터 창군 기념일을 바꿨어요. 2018년 기억나시죠? 그 평창 올림픽 때 2월 8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평창 참석한다 그래 놓고 또 웬 갑자기 그 군을 갖다가 행진시키고 창군 기념일을 날짜를 바꿨느냐. 이거 뭐야 도대체.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굉장히 정상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월 25일 엊그저께 그 인민혁명군 참전 기념일은 일제시대 때 일제한 거에 의해서 가는 날짜지 북한이란 정상국가 날짜는 맞지 않다. 그래서 2월 8일로 바뀐 게 2018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감안했을 때 이제 언론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파천이라는 용어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평양에 있지 않고 지방에 가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코로나다. 예, 그래서 정부 당국자가 그걸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통일부 부대변인이 잠깐 코로나를 언급하더라고요. 예.
저는 굳이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지만 이 예. 상황에서 뭐 북핵이니 무슨 경제 문제 이런 경제적인 아니 북한의 어떤 그 지도 전선에 이상이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덮쳤단 말이죠. 어느 한 나라가 안 흔들릴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극복해 가니까 코로나라는 걸 이길 수 있다고 치지만 글쎄요. 저는 그 코로나로 인한 그렇군요. 비상정국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나온 여러 가지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격리돼 있을 가능성 그런 설도 제기돼 있거든요. 그게 아닐까? 박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견해를 주셨는데 아니죠. 격리될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을 지휘하는 장소가 원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하천. 본인이 아파서라고 연결시킨 것도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박상철 교수님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일단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이 군 통제 중이며 정부는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보 역량을 갖췄다. 정보 평가 과정과 근거는 공개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김정은이 원산에 머물렀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살아있고 건강하다. Alive and well. 미 폭스뉴스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요. 북한 문제는 목소리 큰 X가 왕이라고 했다. 김정은 건강 이상 0.0001%. 공이 몇 개입니까? 조만간 짠하고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등장을 하고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분들 모두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약간의 궁금증이 약간의 함정이라면 함정일 것 같습니다. 왜 등장을 하지 않고 있나와 관련돼서는 박성 대변인 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나라는 거죠.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꽤 오래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드러낸 게 3월 11일이에요. 3월 11일이면 지금 40일이 훨씬 넘었죠. 그동안은 41일이 가장 긴 기간이었는데 비전문가들이 각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추측해내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죠. 나름대로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해준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 정부에서 발표한다면 믿어야죠. 그런데 궁금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김현철 장관이 김정은 군 통제 중이고 정부는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렇다면은 국민에게는 다 밝히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윤상현 의원 정도는 국회 정보통신위원장, 정부통일위원장이에요. 예. 야당의 의원이긴 하지만은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책임자거든요. 전혀 정부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본인 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여야 간의 당과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 채널이 가동이 안 된다. 저는 그걸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말은 믿고 싶지만 지금 우리 김진 앵커 얘기한 대로 믿고 싶지만은 미심쩍은 구석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는 당사자가 취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은 북한의 문제에 가장 잘 알고 가장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북한보다는 취재가 잘 됩니다. 앞서 나왔던 로이터나 아사히 같은 그 언론사들은 중국에 굉장한 취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언론사들이에요. 거기서 50명을 보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표가 송타오라고 하는 의뢰진영의 당 대외 연락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다. 이거는 팩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도 전혀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추론해보고 있는 북한에 무슨 일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굉장히 곤란해할 만한 일이다. 중국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그것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문제 같습니다. 예, 조만간 김정은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지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오거돈 공징한 법무법인 부산. 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곳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법무법인인데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의 사퇴 문서를 공증해 준 곳이 바로 이 법무법인 부산이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보겠고 일단 주말 사이 야당에서는 오거돈 시장과 관련된 비판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히 더듬어 민주당이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행범인 오거돈을 처벌해야 합니다.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이 성비위 사건에도 해당하느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뻔뻔스러움이 점차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부산 시민들은 희정 공백과 보궐선거라는 막대한 피해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여권의 추악한 성추문을 강력히 규탄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증 의혹과 관련돼선 이제 조금 후에 얘기 나눠보겠는데 일단은 야당에서는 변호부 변호사님 오거돈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오 시장이 혐의를 지금 인정했잖아요.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친고죄가 폐지가 되면서 굳이 이제 피해자들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 같은 것은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적극적인 진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뭐 어떤 5분 동안 컴퓨터를 배우는 과정에서 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정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처벌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줘야지만 이제 처벌까지 갈 수가 있게 될 것인데 이제 그 피해자께서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당사자가 강제추행에 대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여성이 상당히 조사에 협조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군요. 정작 가해자인 오거돈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묻지마 잠적 중이라고 합니다. 오거돈의 묻지마 잠적, 사건 내사도 닭보다 오거돈 23일 사퇴 후 나흘째 행방이 묘연하다. 핵심 참모들도 잠적을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좀 자세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관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오늘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사에 오시지도 않고 개인 짐도 그대로 둔 상태예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잠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추행 혐의 내사도 닭보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 방금 변호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이거잖아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증거 수집에는 피해자 협조가 필요한데 피해자는 신분 노출 우려로 고소에 고심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오거돈 시장이 피해자를 끊임없이 회유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수사까지 답보 상태로 이어진다면 그 의혹은 더욱더 거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혹시 이경 대변인, 당에서는 오거돈 시장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거돈 시장이 이 성추행했다라는 게 선거 일주일 전인데 그 전에는 민주당에서는 몰랐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거돈 시장이 어디 있는지는 혹시 당에서 압니까?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당에서도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그럼 오거돈 시장? 근데 오늘 오후 2시에 윤리심판원이 열립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이 열리는데 그때 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민주당으로 올 네, 거다? 네. 근데 당에서 몰랐느냐 알았느냐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비공개 회의 때도 진짜 중앙당에서 정말 몰랐느냐, 한 사람도 몰랐냐, 그러면 그럼 그 부산시당에서는 진짜 몰랐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 관점을 물론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 이제 관점 얘기 나오기 전에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오 시장이 정말로 못됐다면 물론 이 성추행 관련돼서는 진짜 못된 거예요. 이건 말을 거둘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못됐다면은 탈당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탈당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당 안 했어요, 아직? 탈당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소속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민주당 소속인 거고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민주당 소속인 거. 아니 민주당 소속이라 하지 그럼 뭐 통합당 소속합니까? 네, 그런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웃음기를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성추행, 여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몰고 가는 이거는 민주당이어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과거에 미통당의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호텔에서 보험 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그런데 다른 사례는 좀 언급하는 게 맞아요. 부적절할 것 같고 맞아요. 이 사례와 그러니까 관련해서만 좀 제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꼭 정치적으로 여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여성 성범죄를 오히려 축소하는 거고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오고돈의 일단은 행동으로 포커스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럼요.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당에서는 지금 제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도 또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성 성범죄 사건을 이렇게 축소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세요. 자, 장선수 형님. 네. 그러면 민주당 소속의 오고돈 시장이 탈당도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잠적하는 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가 않죠. 당을 위해서라도 지금 잠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그 문구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많은 곳에서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피해자분도 이 부분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인 사건이냐 아니냐라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분은 민주당의 부산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를 당선시켰고 그 후보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적절하고 정확한 해명과 사과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민주당은 다른 당, 특히 미래통합당과 그전에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희화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새누리당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까지 하고 민주당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바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그 사람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이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세요. 그 속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 아무런 말씀 안 하잖아요. 특히 여성 의원님들 야당 의원이 야당 쪽의 인사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득달같이 여러 가지 성명도 내시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중잣대 아닌가요? 그리고 상당히 좀 비겁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침묵한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언론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침묵한다고 지금 단정 짓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공개회의 때도 여성 최고위원이라든지 여성 의원들이 발언을 좀 또 면밀히 보시고 침묵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여성 의원님들이 뭐 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플랜카드도 하고 네. 국회 정론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고 그 잣대로 죄송해요. 그 잣대로 반대를 했을 때 과거에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내 여성 의원들이 그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좀 항의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그걸 왜 따라가요? 옹호하는 거는 두 아닌데 분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단 방송 끝나고 두 분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청자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오거돈 제명하나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오늘 과연 당의 오거돈 시장이 모습을 드러낼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종류에는 경고, 당직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제명 이런 게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죠. 입장 소명을 위한 출석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원에 보면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재보선 열릴 경우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당원이 있는데 민주당 관계자는요. 부울경 광역단체장 상황이 하나같이 위태로워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오거돈 시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그리고 본인과 관련돼서 뭐라고 만약에 온다면 소명을 할지 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현재 관건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법무법인 부산이 오거돈의 사퇴를 공정해줬다라는 야당 곽상도 의원의 의혹과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거돈의 사퇴 공증,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왜 하필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에서 그 공증을 해줬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일단은 곽상도 의원은
이번 사건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거돈 사건을 공증 작업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인 정 변호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중앙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한 상황. 부산 성폭력 상담소도 공증이 어디서 한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1995년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멤버이고 대선 출마 전까지 근무했던 곳,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법률사무소가 전신입니다. 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정재성 변호사, 정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오전 시장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아서 지금 현재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 상황이고 지금 사실관계는 아직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호한봉 변호사님,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설립한 그 부산 로펌이 왜 하필 공증을 해줬냐에 이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은 알았을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섣부른 감은 있겠지만 일단 오거돈 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피해 여성 모두 다 이 사실이 조금 더 빨리 알려진 걸 원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를 입는 것에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소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으시잖아요. 오거돈 시장도 본인이 사퇴의 의사를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조금 밝히지 않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공증에 가게 되면은 그냥 벌써 변호사하고 셋이 앉아서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가지고 오면 여직원들이 복사해서 서류 만들고 사무장이 간인 찍은 데서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공증 변호사가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시키고 확인을 하게 돼요. 지금 아무리 변호사가 본인의 침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너 명 정도 일반인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섣불리 동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게 될 경우에는 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오거돈 시장이든 피해 여성이든 적어도 이 사건을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겠다.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본인들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적어도 본인들이 알기엔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외부적인 제3자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뭐 부산시장과도 친하고 또 정부와도 친할 테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더 비밀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선택을 했었고 부산에서도 우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개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가면서 이 당사자들 오픈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철저히 함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법무법인 부산에서도 우리가 공증해줬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박상도 의원의 주장이 지금 나온 겁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법무법인에서 밝힌 것은 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고요.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공증을 어디서 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는 사실은 했다고 하는 걸 본인들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박상도 의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출처를 밝혔을 때 다 자료를 제시했었기 때문에 이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공증이 어디서 한 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는 공증을 한 데가 중요한 이유가 당에서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 청와대에서 몰랐다고 주장하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정부의 경험,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선거 7일 전에 이 일이 있었고 시장은 2주일 동안 공식 일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공증까지 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일을 당에서 몰랐다? 위에서 몰랐다? 그 조직은 정말 형편없는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 가지고는 선거 이렇게 이길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조직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우리 다 여당의 조직이 이렇고 정부 돌아가는 이 조직의 시스템이 이렇다 그러면 그건 좀 한심한 거죠. 박성규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 개인의 의견 맞지만은 이건 경험을 토대로 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인이 피해자가 본인이 신분이 드러나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고소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와 여성의 성 문제, 대한민국의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됐을 때 오거돈 시장은 제 추론입니다. 제 개인의 추론이에요. 야,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힘들어요. 당연히 일정이 취소되고 부산시 핵심 관계자들 통해서 웅성웅성하는 과정에 당에서 모를 수 없어요. 막아라라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 또 특단의 조치가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막힙니다. 그 특단의 조치 사퇴. 그런데 그 사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믿기 어려워. 이거 끝나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은 사퇴를 하되 사퇴 약속을 하고 공증을 해라. 다만 시점은 선거 이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와 관련돼서 외부의 압력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들어온 것이 없다. 당연히 없죠. 요건 일단은 개인 의견 박 대변인이 맞습니다. 추측이라는 거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로 압력이 갈 이유가 없죠. 거기로 압력이 가면 정말 난리가 나죠. 이거는 오거돈 시장과 당 사이에서, 오거돈 시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오거돈 시장 사태 전후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선거에도 영향을 줬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 같고, 그다음에 오거돈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부산 법무법인의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보다 더 권력이 핵심인 두 대통령,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나오고, 또 지금 인사수석 또 거기 출신이고, 또 현재 정재승 변호사가 조카 사이고, 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정권의 핵심 아니냐라고 연기를 짓는 것인데, 저는 부산 법무법인을 좀 알아요. 제가 지금 현재 정재승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맑은 곳입니다. 위기 때 동원이 되지 거기서 권력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가는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라면 정말 곽상도 의원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을 너무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중이라는 건 잘하시겠지만은 공중을 받아내야 될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당수 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 피해자도 공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거돈도 꼼짝없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선거하고 연관되겠느냐. 선거 방해죄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선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상대편을 낙선시키고 내가 당선되기 위한 행위예요. 좋은 것은 알리고 안 좋은 것은 막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을 있는 범죄를 조작해서 이미 이런 것들까지 연결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계속 몰고 가는 시도인데도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야당의 공세가 계속 진하게 나오고, 혹시 오거돈 전 시장이 몇 가지 발언이 이상한 발언을 앞으로 향후한다면 이거 정치적으로 비화될 휘발성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자, 제가 딱 간단하게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될 걸 말씀드리면, 지금 오거돈 전 시장 이 사태는 이 자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오거돈 전 시장이 성인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떨어져요. 처음이 아닙니다. 이건 민주당이 이런 사람을 더듬어 민주당이 아니라 오거돈 시장을 저는 후보로 낼 때도 왜 저 부분이 압도적으로 후보가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과연 개인적으로 저만 그랬을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건이 좀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다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민주당 뭘 해야 되냐. 예. 오거돈 전 시장이 부산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지지,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을 공식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묻혀서 나오냐면, 민주당 자꾸 이 선거와 관련돼서 미투를 비롯해서 사건이 연결이 되냐. 민주당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나올 수 없는 사전 예방 장치를 대안으로서 내놔야지.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저는 오거돈 전 시장에 참석 안 할 것 같아요. 참석 더 웃기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 정도 해하고 잠적한 사람이 당이 뭐가 무섭다고 와서 뭘 바르려고 오고 있어요. 당연히 제명이겠죠. 이 제명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물론이고, 이 거대 여당이 될수록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 대표 차원에서 이 안에 대한 이 정치적이든 법적인 대안을 꼭 내놨을 때 이것이 정치적으로 좀 자제라들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이것은 또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휘발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변환부 변호사님,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수사는 답보 상태, 그리고 지금 오거돈 시장의 잠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부산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앞으로 당에서 양당에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양당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오거돈 시장이 지금 왜 잠적을 했으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당에는 과연 출석할 건지. 그리고 이게 일단은 아까 이경 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지금 피해 여성이 당사자가 나온 거고 가해자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산시장이잖아요.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거돈 시장이 잠적을 했었던 것은 본인이 뭔가 노출돼서 얘기를 할수록 본인한테 상황이 안 좋을 상황으로 변화될 것 같기 때문에 잠적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잘못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서 뭐 업무를 가르쳐주는 와중에서 부적절한 잠깐의 접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사과를 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보호하려고 말을 했겠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분에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피해자분은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거돈 시장이 그걸 축소하려고 하거나 다른 식으로 말하게 되는 순간 피해자 여성은 분노해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눈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경대응을 갈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아예 잠적을 해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편이 본인한테는 낫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나가서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큰 부적절한 행위는 아니었고요. 잠깐 부적절한 접촉이 있긴 했었지만 그냥 바로 그 중지를 했었고 그런 행위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5분간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 예, 피해자는 분노할 겁니다. 피해자는 자기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당했는지를 본인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오거돈 시장이 축소하려고 하는 순간 분노하고 바로 고소를 할 거기 때문에 오거돈 시장은 오히려 이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비난을 받을 거야 지나가겠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면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가겠다. 어차피 피해자는 합의를 내가 사퇴하는 걸로 합의를 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만 안 하면은 나에게 어떤 고소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만약 오거돈 시장의 변호인이라면 차라리 아무 말씀도 마시고 더 이상 언론에 일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퇴 성명도 잘못됐습니다. 피해자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납작 엎드려서 피해자가 그냥 완전히 이 사건을 덮을 때까지 조용히 계세요라고 저 같으면 아마 조언을 해줄 겁니다. 그런 메시지, 그런 의도 때문에 지금 잠적을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그렇다면 수사 의지는 경찰이 다 했단 말이에요? 수사 의지는 경찰에 했는데 피해자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뭐 더 이상 이 사건이 알려지를 원치 않고요. 혹시라도 제 신변이 밝혀져서 2차 피해 당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에 오거돈 시장이 더 이상 저렇게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수사는 그대로 종결이 돼버리겠죠. 아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인데 수사를 안 할 수 있다고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거돈 시장은 단순한 부적절한 접촉만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손으로 어디 부위를 뭐 만졌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뭐 5분 동안에 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정도만으로는 절대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공소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냥 물러나고 끝. 그렇죠. 짧게 좀 말씀. 길게 하셔도 돼요. 그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이러한 성범죄 관련 사건은 정말 어떠한 선택적인 분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마한 말 하나랑 조그마한 행동 하나도 그 여성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고 인권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리고 내 편이냐 상대 편이냐를 떠나서 선택적인 분노보다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태까지 취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부대변인 출신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또 뭘까요?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A씨는 37살 남성인데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요. 작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개최한 모임에 참석한 해당 여성을 용산구의 자택에 데려가서 성폭행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이 A씨는 19대 총선 당시에 청년 비례대표 순번을 28번을 받았지만 낙선을 했고요. 이후 민주당의 비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이 된 바 있습니다. 2013년 말에 주점을 열며 외식사업가로도 변신을 했습니다. 여성과는 단골 손님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며 강압적인 관계는 없었다라는 게 이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의 청년 사업가의 해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명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변환부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가운데 이 사건은 또 무슨 사건이에요?
사건은 이제 사실 뭐 정치인의 또 성 스캔들이라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피해 여성분의 입장에 따르면 여러 가지 또 본인에 대한 상당한 성폭행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언제 이제 성폭행이 어떠한 형식이 있어지에 따라서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이 또 관심을 가진 것은 오거돈 시장도 그렇고 이군도 그렇고 상당히 그동안 말씀으로는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오거돈 시장은 과거에 본인이 말은 좀 그 컴플렉스를 빗대서 말은 더듬지만 양심은 더듬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정의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이분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본인에게 정의와 여러 공정 같은 걸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결국 뒤로는 이제 그 자신들의 뭐 부하 직원이라든가 지인들을 성폭행할 만큼 이중적인 잣대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그 지지하셨던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경 대변인. 부대변인이라고 해서 누군지 저도 한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셨어요? 네. 예.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니시고 모르는 분. 예. 2012년도에 8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그 뒤로는 정치권에서는 활동을 안 하시는 분으로. 지금은 당이 없는 분. 네, 당연히 안 계시고요. 2012년 이후에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당 내에서 활동을 안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타이틀 자체가 민주당 부대변인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오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이런 여성 성폭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던 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얘기고 또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원했던 얘기였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나의 피해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좀 강력하게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성폭력 관련돼서는 특히 이번에 21대 국회 300명 중 90%가 남성이잖아요. 전수조사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네. 과거에 이런 게 있는지 기간을 정해서 한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요. 이게 총선 전에 그 후보를 이런 걸 걸러내야 된다 얘기는 나오지만 그런 시스템이 맞아요. 민주당만 없을까요? 지금 국회에 입성하는 모든 당에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참에 거의 그냥 닦아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닦아. 입성한 이후에도 죄송해요. 또 심재철 원내대표님 얘기를 좀 한번 하자면 누드 사진 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몇 번 누적이 되면은 한두 번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국민 소환제로 그냥 이게 의원직 상실을 하게끔 좀 강력하게 한다면 이거는요 여성이어서 제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런 발언을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 내에서부터 맞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좀 예민하게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거돈 시장과 관련된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전두환 전 대통령, 두 번째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될 분이고요. 홍준표 당선인, 그다음에 황운하 당선인, 그다음에 네 번째도 또 슈퍼카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포르쉐라고 해요. 먼저 첫 번째 하플부터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을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선다라는 소식 오늘 들어와 있고요.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행한다는 건데 사실은 지난해 출석 당시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짧게 먼저 이야기하고 미래통합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변남국 변호사님, 결국 광주 갑니까? 예, 뭐 사실 본인은 이제 알츠하이머라든가 건강상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석 재판을 신청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전히 운동을 하시고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굳이 건강상 이유로 벌석 재판,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는 재판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직접 출석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제 뭐 출석을 받게 되는 중이고요. 이분 갖고 이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죠. 통상적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이었고 이분의 이제 명예훼손 고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족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또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 가지 또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유죄 혐의가 이주로 입증된다고 한다라면은 조금 처벌은 좀 더 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는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홍준표 당선인 등등 일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합당이 또다시
지금 이 비대위 구성조차도 못하고 내용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하시나요? 소수입니다. 말하는 소수의 목소리만이 지금 들리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분명히 말 없는 다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김종인 씨가 저한테 밝힌 견해는 이 당이 대선을 치를 만한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라고 저한테도 밝혔습니다. 사실은 뭐 김정인 전 민주당 대표가 무제한의 정권을 요구한다라는 그 오보들도 주말 사이에 소개돼 있는데 이건 뭐 전혀 김정인 대표 측의 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된 만큼 어쨌든 대선 전까지 길어야 1년도 안 될 시간을 두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에 이렇게 통합당이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과연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도 홍준표 당선인이 그 내홍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정체불명의 노욕으로 찌든 부패 인사가 당 언저리를 맴돌며 개혁 운운하는 불렴치한 작태 용납할 수 없다. 내가 김종인 뇌물 자백받아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 그만 기웃거리길이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의 나라든 당내 쓴소리도 있어요. 그걸 지켜보다가 보다 못해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얼굴이 화끈거린다. 낯을 두고 다닐 수 없다. 홍준표 당선인의 발언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손가락질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거 갖고 싸울 때냐. 라고 홍준표 당선인을 정진석 전 원내대표죠.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김무식 후보는 석고대죄도 모자를 파내 이전 투구 작정했다. 93년 사건까지 소환해야 할 정도로 본인 복당과 대선 후보가 어려진 모양이다. 라고 홍준표 당선인을 비꼬았습니다. 동아은행 뇌물 사건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홍준표 당선인은 근데 일단은 박상초 교수님 며칠 전에는 김종인 대표 환영한다라고 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홍준표 당선인이 좀 긁어부스럼이 지금 아닌가 저 발언이. 예. 어디 이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추천을 했으면 어쩌면은 그동안에 그 김종인 시대 이전에 소위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사천이다 막천이다고 이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선거에 졌잖아요. 졌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홍준표 당선인이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오히려 이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조금 전에 이 적폐를 청산하자. 도대체 미래통합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거에 대참패하는 어떻게 보면 원인을 둘이서 발견해야 될 사람이고 당 밖에 있잖아요. 저게 사실 이제 또 미래통합당한테는 좋지 않은 조짐이에요. 저런 분이 이제 홍준표 의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옆에 우리 박성규 교수님은 별로 등장을 컴백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성향이 있으시지만 그렇습니까? 박성규 대변인의 성향까지. 네, 저 옆에서 자꾸 앉다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카드가 지금 보수 진영에는 좀 필요한 카드일 수가 있다. 괜찮은 카드다. 왜냐면 후려치기를 참 잘하거든요. 후려치기 잘한다. 70년생의 경제 전문가 딱 이 한마디에 좀 사건이 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미래통합당 갖고 뭐 못해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을 새로운 보수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좋은 카드다. 그거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뭐 향후 이 당을 끝까지 이끌어갈 사람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무슨 전국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빨리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구름 위로. 뭐 홍준표 저런 분들 말들은 계속 비바람 몰아치는 이야기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미래를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빨리 옮겨갔을 때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위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러길 좀 바랍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내용이 길어질수록 통합당에는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게 뭐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 같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황운하 당선인인데 지난 24일에 당선되자마자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로서 먼지 내기 식으로 수사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표적 수사, 과잉사다 이렇게 불러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할 줄 알아요.
지금 황운하 당선인은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네. 피의자 신분인데 이제 당선이 됐고 당선돼서 어쩌보면 일선과 가까운 이야기인데 검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저는 저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 아니에요.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를 통해서 잘못이 밝혀지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고소가 들어왔고 의심이 간다고 판단돼서 압수수색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저거를 기본적인 검찰의 책무죠. 책무를 한 것을 갖다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 질서를 좀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정말 걱정스러운 게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것도 권력 주변에서 권력과 결탁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예. 울산 선거 사건도 그렇고 지금 황운하 본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분들이 이제는 좀 겸허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위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법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런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준 게 지난해 7월 25일이에요. 예. 1년도 채 안 됐어요. 7월 25일입니다. 1년도 안 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선거 끝났고 절대 다수를 점한 여당을 같이 파트너로 가져가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한마디 짧게 김종인 그분 개인에 대해서 제가 호호가 있는 것 아닙니다. 상천 교수님 얘기하셔서 역할과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린 거죠. 예, 황운하 당선인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전형적인 표적 과잉, 남용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조국 효과다. 요즘 범죄 피의자가 외려 파렴치한 꼴을 자주 보인다. 이게 다 조국 효과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공당에서 선거 개입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공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장 소장님. 그 황운하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문제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번에 그 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 갖고 검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저 부분에 대한 황운하 당선인의 해명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전국에서 후보자들이 다 일상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것이 문제라면 다른 후보자들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황운하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저분은 경찰이에요. 경찰이면서 국회의원 당선인이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예.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저분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경찰에서 면직 처리를 안 했다. 예. 그거로 지금 경찰이자 공무원 당선인 신분인데 왜 공무원을 사퇴시키냐면요. 현직으로 갖고 있는 그 공무직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공무원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이면서 지금 저분이 당선인이에요. 저거는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면서 당선됐다. 예.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안 해줘요. 선관위에서는 이제 뭐 당선됐는데 어떡하냐.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아니 선관위에서 후보로 받아줬으면서 왜 우리한테 해석을 하냐 하면서 지금 핑퐁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엔 저분에게 당선 무효 소송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5월 15일까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지 안 그러면 어떤 경찰이나 검찰이 자기 그 직을 갖고 계속 선거 출마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됩니다. 저 부분은 명확히 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예, 요거 잠시 후 변함 변호사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 이경 대변인 먼저 말씀 주세요. 조금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캠프로 한 건 맞는데 황운하
그 당사자, 당선인 자체가 고발을 당한 거는 아니고요. 그 캠프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이렇게 유출됐다고 혐의, 그러니까 의심받는 그 분 때문에 그 캠프가 압수수색을 받은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경찰 신분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신분은 맞는데 이게 본인이 그걸 강제로 본인이 유지한 건 아니에요. 사퇴서는 이미 제출을 했고,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그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선관위에서는 후보로 나가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의원이고 대전 중구 의원인데 현재 이제 앞으로 의원이 되실 분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저도 조금 좀 놀랬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에서부터 본인이 죽지 않고 돌아왔다. 이 존재만으로도 공포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검찰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민주당의 그 대전 중구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당선된 거거든요. 검찰 개혁 좋은데요. 당선시켜준 중구 주민들 위해서 그쪽이 약간 구도심입니다. 좀 지역 현안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만 너무나도 이렇게 검찰과 선과 악 잣대로 섰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 대변인의 돌직구 발언 들어봤고, 아까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경찰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선관위에서는 출마해도 된다라는 거 유권에서 받고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 신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공무원이 만약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건의 피의자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래서 내 사표를 얻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 출마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 법 규정상으로는 그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퇴서 수리 여부에 때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사퇴서를 내면 그걸로 이제 그 후보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선관위라든가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사퇴된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차라리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진중권 교수 입장처럼 정말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공천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는 거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럼 반드시 사퇴하는 건 사퇴서를 제출하는 거 말고 사퇴까지 처리가 된 다음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또 잘못된 그 불칙의 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2, 3일 정도 사퇴서 수리 기간이 걸리면서 오히려 후보를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사퇴서를 제출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이것은 정당들의 상식선의 입장에서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 있는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이경 대변인 저도 말씀드린 일부 공감은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강욱 그 당선자도 그렇고 아몰라 검찰개혁 외치고 시민의 심판을 받았어. 이걸로 국민 앞에 내세운 것 자체가 지나치게 좀 너무 무례한 측면이죠. 지역민의 대변자고 전국민의 대변자인데 난 모르겠고 그냥 검찰개혁하니까 검찰이 나쁜 거야. 검찰은 악이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시민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검찰의 기소는 무효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너무 오만한 태도인 거고요. 제가 좀 보충드리면요. 그 선관위에서 후보 자격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요. 보통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면 공무원직에서 면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를 받아준 거예요. 근데 저분은 지금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건 법적으로 90일 전에 사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퇴라는 단어를 갖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좀 말씀. 저도 조금만 더 추가할까요? 조금 이제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 물론 검찰 개혁 해야죠.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권 남용하는 거 정말 국민들 많이 보셨잖아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검찰 개혁을 기본적인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선과 악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핫플입니다. 지난번에 만취한 상태에서 벤틀리를 걷어차서 5천만 원가량 술비가 나왔던 사건, 그 영상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포르쉐를 훼손한 남성이 나왔습니다. 이 포르쉐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영상으로 보시죠. 자, 며칠 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남성이 보세요. 어유, 좀 본넷 위를 점프해서 뛰었는데, 야, 저거 2차였어요. 저
뚜껑도 없는 차인데 지금 그 차주까지 끌어내고 있어요.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합니다. 피해 차종은 1억이 넘는 포르쉐로 알려졌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실까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지금 이 남성이 이렇게 본넷을 그냥 있는 힘껏 점프해서 밟고요. 그리고 오픈카잖아요. 카브리올레라고 하나요? 카리볼레라고 하나요? 헷갈리는데 운전자까지 끌어내서 폭행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벤틀리에 이어서 포르쉐까지 지금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죠? 변환 변호사님? 네. 아마도 그냥 술 취한 기분에 뭔가 고급차를 나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뭐 객기를 부리고 주목을 받으려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25살 또 대학생이에요. 예, 벤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다행히 워낙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써줬다고 하고 있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아직 후속 보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재물 손괴에 있어서도 양형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 7, 8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기라든가 재물 손괴 같은 경우에 제가 의뢰한테 상담을 할 때 한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해 금액의 10분의 1 정도 벌금 나올 거고요. 한 1억 원 정도를 1년 기준으로 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면 됩니다. 초범액된 집행유예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3천만 원, 4천만 원 사기를 쳤다면 벌금 3, 4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한 1억 사기 쳤다고 한다면 징역 한 1년 나올 텐데 초범이면 집행유예 붙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엄해졌어요. 요즘에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피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 실형이 선고가 되는 예가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남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게 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피해 보더라도 최대 6개월 정도까지 징역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양형이 상당히 가중됐기 때문에 술 취하신 후에 절대로 저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 포르쉐를 점프하고 운전자를 가해한 가해 남성은 40대 남성이고, 운전자가 20대 남성이었다라고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이 벤틀리를 걷어찬 20대에 대해서 차주가 선처했다는 후속 보도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뉴스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전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 은근 계세요. 야, 그래서 그때 그 벤틀리 어떻게 됐대? 그러면은 뭘 알아야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와 뉴스를 굉장히 열정적이고 책임 있게 설명해주는 앵커, 여러분의 김진 앵커가 뉴스 AS 지금 선처했답니다. 합의금 없이 합의서 작성해줬다고 해요. 피해 차주 B 씨는요, 차량이 파손된 흔적이 없어서 실질적 피해보지 않았다. A 씨에 대해 처벌 원치 않는다라고 상당히 쿨하게 용서를 해줬고, 경찰도 쿨한 모습에 이렇게 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차주가 그 대학생 사정을 고려해서 돈 받지 않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 경찰도 굉장히 쿨하게 사건이 종결됐다는 소식입니다. 포르쉐도 과연 쿨할지는 모르는 거죠. 무조건 차주한테 쿨하게 용서해줘라라고 강요하는 것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도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정경이 쓴 58,800원이라고 다뤄봤는데, 일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산의 한 클럽에 군 입대 전에 다녀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연령층에서는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전파 위험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밀폐되고 밀집된 클럽이나 주점 등 유흥시설 이용이 늘고 있고, 한 명의 환자라 하더라도 슈퍼전파 사건으로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대구의 10대가 군 입대 전에 부산 클럽을 갔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클럽에 당일에만 515명의 청년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풀어주자마자, 완화하자마자 지금 클럽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잖아요. 지난 17일 19세 A씨가 대구에서 SRT 타고 부산을 갑니다. 부산 진구의 1970 새마을포차에 방문했고요. 다음날 18일 새벽 2시죠? 부산 서면 클럽 바이브에서 1시간 30분 머물렀고, 이날 해당 클럽에는 총 515명의 클럽 이용자들이 다녀갔고요. 오후 4시 30분 서구 송도 해변로 청춘 횟집에서 식사 후 무궁화호 타고 다시 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A씨는 두통, 설사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입소했고요. 코로나19 확진 후 입대 이후에 대구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일 클럽 출입자 중 A씨와 같은 시간대에 머문 고객과 종업원 등 107명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고요.
127명은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클럽 방문자 20%가량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장수 소장님 코로나19 이후에 클럽과 관련돼서 취재도 많이 해봤고 그 김진희 간다 통해서 클럽 문제 제기했던 것도 제가 처음이었어요. 언론에서는.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헌팅 포차 관련돼서 문제 있다라고 첫 저희가 르포한 것도 저였고 개선이 안 돼요. 부산시는 20%가 마스크 안 썼다고 하지만 클럽에 한번 가보면 누가 마스크 쓰고 춤춥니까? 마스크 거의 다 안 쓰고 춰요. 저게 부산의 일만 아닐 겁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클럽이 다 저럴 텐데요. 일단은 정은경 본부장께서는 계속 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조심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토요일, 일요일 제가 좀 여러 군데 돌아다녔거든요. 클럽을요? 아니요, 클럽 말고. 깜짝 놀랐어요. 음식점도 가보고, 뭐 공원도 가보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족들끼리 산책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밀폐된 공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경 대변인. 정은경 본부장께서 국민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료진의 얼굴을 떠올려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의료진들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방호복 때문에 많이 눌린 얼굴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본인 가족 지키려고 거기 가신 거 아니잖아요. 국민 여러분들 지키려고 가셨어요. 근데 클럽에 가신 분들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을 뭐 묻혀서 집에 간다면 그분들의 가족이 위험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국민들 모두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한 달 업무 추진비가 5만 원밖에 안 썼던 것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검소하신 분이냐? 바쁘다는 얘기겠죠. 정은경 본부장의 업무 추진비도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가 많아서는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뭐 몇천만 원이더라. 흥청망청 썼다. 그런 기사가 많이 됐는데 정반대로 이렇게 기사가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은경 본부장이 3월에 업무 추진비 얼마 썼는지가 나왔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5만 800원을 사용했다. 그것도 방역회의 중에 돈 쓸 시간도 없다라는 거죠. 상황실과 반사 오가며 24시간 사표. 자정 퇴근 때 소리 없이 사라지고 2, 3주에 한 번씩 5,000기를 집으로 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정부가 코로나 고통분담 이후로 장차관 급여 30% 반납을 권고했고요. 정은경 본부장도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 급여를 30% 반납한다. 1,200만 원 월급이 떼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민재난지원금 재원 충당 후에 모든 부처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될 방침입니다. 질본 직원들도 1인당 77만 원 상당의 연가보상비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청원 게시판은요. 4개월 이상 야근과 주말 근무하며 방역에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국가위 헌신하겠냐라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박상철 교수님. 물론 공무원들이 월급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장차관 찬성을 하는데 일단은 뭐 청와대 공무원들만 좀 강하게 반납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휴가도 못 썼는데 꼭 그렇게 질병관리본부까지 전 공무원 다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융통성 이거 없습니까? 나도 좀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뭐 이런 어려운 국난 속에서 이 좋은 영웅이 탄생된 것, 정은경 본부장은 아마 국민적인 보답을 받을 거예요. 아마 이거 사태가 좀 끝나면 새로 국회가 시작되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조금씩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본부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뭐 청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좀 아예 그 청와대에서 얘기하더만요. 초대청장은 정은경 청장이다. 특히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나 예컨대 설화로 구설수를 빚었습니까? 그런 분들 말고 정은경 본부장이 차라리 장관에 어울린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하여튼 정은경 본부장 참 고생 많고 감사하고요. 또 저런 모습들이 이렇게 급여를 반납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때문에 같이 이제 고통분담 생활을 하시고 뭐 저런 걸 봐서라도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좀 뭐 클럽 같은데 좀 안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말 하죠. 이번 연말에 연휴 때 뭐 합니까? 연휴가 지금 뭔가 좀 벌어질 것 같은 걱정이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5월, 제가 볼 때는 5월 4일, 5일 지나면 이제 대부분 대학이 개학을 할 거예요. 예.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번 연휴 기간을, 저도 뭐 연휴 때 어디 뭐
어디 안 갈랍니다. 예. 5월 총장님 이럴 때 못 가요. 왜냐하면 석가탄신을 하고 어린이날 때 저희 방송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근데 개학 이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갖도록. 왜냐하면 다시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또 코로나 사태가 재현되면 그때는 정말 일어나기 힘듭니다. 맞아요. 조금만 조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월급 꼭 깎아야 됩니까? 정은경 월급도? 좀 야박하죠.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했겠죠. 예. 그런데 청원까지 한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은 정부에서 저렇게 간다고 하면 그냥 또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 보상이 됩니다. 이미 국민이 인정을 했고 주변에서 저분을 영웅으로 좀 받들고 있고 다 고생한 분들 다 알기 때문에 예외가 어디든지 없을 수 없지만은 예외는 가급적이면 적은 게 좋거든요. 저렇게 가는 것은 의연하게 발맞춰 가주면 되는 거니까. 예. 뭐 그렇게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 브리핑으로 계속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배우 브래드 피트가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소장으로 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 와서 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Now, there's been a lot of misinformation out there about the virus. I would like to explain what the president was trying to say. Anybody that needs a test gets a test. They're there. They have the tests. And the tests are beautiful. I don't know if I would describe the test as beautiful, unless your idea of beauty is having a cotton swab tickle your brain. Also, when he said everyone can get a test, what he meant was almost no one. And to the real Dr. Fauci, thank you for your calm and your clarity in this unnerving time. And thank you to the medical workers, first responders, and their families for being on the front line. 지금 미국에서 이 브래드 피트가 이런 풍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말로 그 일종의 그 불신이죠. 대신에 우리 정치판에서처럼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인데 저는 정말 미국의 연예인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준 부분 굉장히 좀 멋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시잖아요. 비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가장 전문가적인 영역에 자꾸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무슨 적이 있었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는 코로나가 이게 살균제로 가지고 죽는다 그러더라. 이다 살균제 주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자외선에 쪼이면은 그것이 사라진다 그러더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난리가 났을 뿐만 아니고 그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미국의 희생자들, 피해자들 수도 없이 늘어나면서 미국 공화당은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11월 달에 상원의 선거를 이긴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좀 내몰렸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바이든 상대방 경쟁자하고 이른바 스윙 보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경합지역에서 지금 바이든에게 지금 다 밀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전문가의 영역에 겁없는 대통령 트럼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는 미국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실감하기도 합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사말로에서는 김정은 지금 미스테리와 관련돼서 본방에서 못한 이야기들 좀 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는 거냐 못 나오는 거냐 여전히 궁금합니다. 안 나오는 거고 못 나오는 거고 왜 이유를 밝히지 않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2사말로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